2001년 5월 14일 싱가포르의 밤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습하고 고요했습니다. 후강 애비뉴 9번지에 위치한 923동 HDB 아파트에서 30세의 보험 설계사 애니 레옹 와이 무는 어머니와 그리고 4살 배기 딸 에블린과 함께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죠. 밤 11시경 전화벨이 울렸고 전화를 받은 애니의 얼굴에 약간의 짜증이 스쳤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인 앤서니 러위텅이었습니다. 그는 주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나자고 말했죠. 애니는 한숨을 내쉬며 어린 딸 에블린을 데리고 1층 놀이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앤서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서류를 보여주며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애니는 펜이 없다는 것을 알아챈 후 집에 가서 펜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딸을 남편에게 맡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애니가 살아서 밟은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왔고 번쩍이는 칼날에 공격받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말았죠. 그녀의 어머니 진 초이링은 딸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왔고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니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음 날 새벽 1시경 자상으로 인한 급성 출혈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딸과 놀고 있던 앤서니는 아내의 비명이 들렸을 때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서니는 1967년경 싱가포르에서 태어났고 사남매 중 막내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어린 앤서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형들과 누나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그는 늘 외로운 존재였죠. 그는 폴리테크닉에 진학했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1학년을 마치기도 전에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 학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소원했던 부자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단절되었죠. 학업을 중단한 앤서니는 싱가포르 군대에 입대합니다. 2년간의 의무 복무를 마친 후에도 그는 군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7년간의 군 생활을 접고 사회로 나왔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출판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 수완은 형편없었고 여러 사업에 손을 댔지만 모두 실패해 그 결과 막대한 빚만 남게 되었죠. 2년 후 그는 그래픽 디자인 일거리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있었고 바로 교회에서 만난 소녀 애니였습니다. 당시 앤서니는 성인이었고 애니는 고작 15살이었죠. 어린 애니의 눈에 군인인 앤서니는 멋져 보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5년간의 연애 끝에 1995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신혼부부였고 그리고 1997년 4월 13일 두 사람 사이에서 딸 에블린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앤서니의 사업은 계속해서 실패했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앤서니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애니가 임신 중일 때 앤서니는 바람을 피웠고 그의 첫 번째 내연녀는 벨린다라는 영업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1997년 애니가 에블린을 임신하고 있을 때 시작된 이 불륜 관계는 무려 3년 반이나 지속되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앤서니가 내연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사는 집에서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한 것이죠. 벨린다는 나중에 법정에서 앤서니의 본성을 폭로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앤서니는 자주 폭력적으로 변했고 2번이나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앤서니에게는 또 다른 내연녀도 있었고 그녀는 탄수펀이라는 여성으로 보조 상품 담당자였는데 앤서니의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 역시 실패한 사업과 함께 빚만 남긴 채 끝나게 되었습니다. 애니는 남편의 불륜과 경제적 무능력을 견디며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으로서 결혼의 신성함을 믿었고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죠.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AIA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남편의 빚을 갚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1999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애니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고 2살 배기 딸 에블린을 데리고 친정어머니가 사는 후강 애비뉴 9번지 923동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그녀는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2001년 초 앤서니는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 막대한 빚에 시달렸고 그래픽 디자인과 사진 촬영으로 버는 수입은 이자를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딸 에블린의 양육권이었는데 앤서니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제대로 된 수입도 없는 아버지에게 법원이 아이를 맡길 리 없었죠. 둘째는 부부 공동 소유의 아파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구입한 파시르 리스의 아파트는 48만 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앤서니는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이혼이 성사되기 전에 아내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아내가 사망한다면 아파트 전체가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고 딸의 양육권도 자동으로 자신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주택보호계획에 따라 아내가 사망하면 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아내를 살해하냐, 그리고 어떻게 혐의에서 벗어나느냐였습니다. 앤서니는 오랜 시간 계획을 세웠고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청부를 의뢰하는 것이었죠. 2001년 2월, 앤서니는 맥도날드를 자주 찾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동네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죠. 34살의 성인 남자가 10대들 사이에 섞여 어울리는 것은 분명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곧 소년들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가 어울린 청소년 그룹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세아쩌 하우, 콩카총, 빅네스와란 크리시난, 가비능 진 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세 소년지였습니다. 모두 학교를 자퇴했거나 학업에 흥미를 잃은 청소년들이었죠. 특히 진은 앤서니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진은 10살 무렵에 앤서니를 만났고 같은 아파트 109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진은 햄스터를 키우고 있었고 아파트 벤치에서 햄스터와 놀곤 했었습니다. 그때 개를 산책시키던 앤서니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어린 지와 앤서니 사이에 이상한 우정이 형성되었죠. 앤서니가 116동으로 이사하면서 둘은 한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몇 년 후 그 맥도날드에서 우연히 재회한 것입니다. 지가 앤서니에게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한 것이고 앤서니는 소년들을 위해 음식을 사주고 농담을 건네며 친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들이 싸움과 살해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앤서니가 갑자기 끼어들어 너네들 진짜로 사람을 죽일 배짱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소년들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하지만 앤서니의 표정은 진지했었죠. 내 아내가 있어. 아내를 제거해주는 사람한테 10만 싱가포르 달러를 줄게. 처음에 소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특히 16살 가빈과 15살 지에게 집중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5월 첫째 주, 앤서니는 가빈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앤서니는 다양한 흉기를 보여주며 가장 적합한 칼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내의 사진까지 보여주며 타깃이 어떻게 생겼는지 각인시켰습니다. 가빈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분명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빈이 애니를 살해하고 지가 망을 보는 역할이 되었고 앤서니는 두 소년을 아내가 사는 후강 에비뉴 923동으로 데려다줍니다. 가빈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가빈은 절대 못하겠다며 자신은 빠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앤서니의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하지만 가빈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앤서니는 지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앤서니는 지가 특별히 순진하고 속기 쉬운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정신과 의사는 나중에 지의 IQ가 93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고 이로 인해 성인의 조종에 특히 취약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앤서니는 지에게 접근하며 달콤한 말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내 계획대로만 하면 절대 안 잡혀. 난 이 계획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거든. 그리고 이어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넌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만약 거부하면 그 목표는 너가 될 거야. 앤서니는 추가로 지의 부모님까지 해할 것이라고 협박했죠. 지는 결국 굴복했고 앤서니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동의합니다. 이후 며칠간 앤서니는 지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아내를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연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2001년 5월 10일
앤서니는 지에게 오토바이 헬멧을 씌워주었는데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는 4층 계단에서 대기하며 애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얼마 후 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고 지는 앤서니에게 전화를 걸어 애니의 외모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애니는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지는 타이밍을 놓쳐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죠. 잠시 후 애니가 어린 딸 에블린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놀이터에서 잠시 놀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는 4층 계단에서 이를 지켜보았고 하지만 4살배기 에블린이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보자 그는 결코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1일 두 번째 시도가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기묘한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앤서니와 애니 그리고 어린 에블린이 함께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족처럼 보였죠.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딸을 위해 두 사람은 가끔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는 이 장면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고 그렇게 두 번째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는 앤서니에게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앤서니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지를 협박했고 지는 다시 한번 공포에 굴복해야 했었죠. 2001년 5월 14일 오후 9시경 지는 앤서니의 아파트에 도착했고 이미 여러 번의 실패를 겪은 터라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앤서니는 마지막으로 지를 연습시켰고 어떻게 도망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앤서니는 흉기를 신문지로 감싸 지에게 건네줍니다. 오후 11시경 앤서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이 필요하다며 1층 놀이터에서 만나자고 말했죠. 애니는 딸 에블린을 데리고 내려왔고 놀이터에서 앤서니는 담보대출을 월 분할로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서류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애니가 펜이 없다고 하자 앤서니도 펜이 없다고 답했죠. 애니는 집에 가서 펜을 가져오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딸을 남편에게 맡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앤서니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내를 혼자 올려보내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가 습격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딸과 함께 놀이터에 있음으로써 완벽한 알리바이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어둠 속에서 지가 뛰어나와 그녀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마친 지는 계단을 뛰어내려와 택시를 잡았고 파시르 리스 해변으로 가서 흉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맥도날드로 가서 친구들을 만났죠. 아내가 살해당한 다음 날 앤서니는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긴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언론은 슬픔에 빠진 남편이라며 그를 동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살해당하면 범인을 잡아달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앤서니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부인하면서도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죠. 앤서니가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찢어진 신문이었습니다. 경찰은 5월 16일 앤서니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했고 그의 집에서 발견된 찢어진 신문이 현장에서 발견된 신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앤서니가 범인이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었지만 하지만 경찰은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죠. 범행 이틀 후 소년들 중 한 명인 가빈이 친구들에게 보험 설계사 여자 뉴스 봤지? 그거 지의 작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면서 앤서니가 청소년 그룹과 어울렸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가빈이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이 지를 체포한 것은 2001년 5월 18일 오후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밤새 신문이 진행되었고 5월 19일 새벽 3시 45분 경찰은 지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지의 자백을 확보한 경찰은 5월 18일 오후 10시경 앤서니를 체포합니다. 앤서니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2001년 11월 19일 앤서니와 소년지는 애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인 지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과 언론은 그를 단순히 지라고만 지칭했습니다. 앤서니는 교수형이라는 극형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재판 내내 미소를 지었죠. 재판에서 검찰은 수많은 증인을 소환했고 그들은 앤서니의 전 내연녀들 그리고 맥도날드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앤서니가 아내를 제거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증언했죠. 2001년 12월 5일 앤서니는 아내의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형법 302조와 109조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고 싱가포르 법에 따라 살인교사는 살인과 동일하게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렇게 앤서니는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앤서니는 미소를 멈추지 않았죠. 지역시 살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하지만 그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사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한 구금 판결을 받았죠. 앤서니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나단 대통령에게 감형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서 앤서니는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다행히 그의 탄원은 기각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13일 새벽 35세의 앤서니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변호사는 형 집행 전 마지막으로 앤서니를 만났는데 그때 앤서니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수바스 변호사는 암으로 한쪽 신장을 잃은 상태였고 앤서니는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말했죠. 변호사는 고마움과 감사를 표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꼈고 만약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이 그가 신장을 위해 앤서니를 변호했다고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서니가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한 반면 지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 무기한 구금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형 대신 주어진 판결이었지만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형벌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로 구금된 수감자들은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10년까지는 4년마다, 그 이후에는 매년 심사가 진행됩니다. 2013년 지는 토니 탄 대통령에게 첫 번째 사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지는 할리마 야콥 대통령에게 두 번째 사면 탄원서를 제출했고 2018년 11월 2일 할리마 야콥 대통령은 지에게 사면을 허가했고 지는 17년간의 수감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의 석방일인 2018년 12월 13일은 앤서니가 교수형에 처해진 지 정확히 1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